네, 기초과정 8번째 시간은 교재 57페이지에 있는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및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이고요. 이어지는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와 함께 묶어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던 기본윤리 있었죠. 품위를 유지할 의무, 신의와 성실로 공정중개 수행할 의무, 그리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이런 의무는 이른바 기본윤리로서 선언적 규범입니다. 그러나 중개실무상 실천적으로 부담해야 될 구체적 의무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확인설명 의무이고요. 공인중개사법은 25조를 통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조사 확인을 하여 의뢰인에게 확인설명해야 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인설명 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 25조는 1항과 3항으로 시점을 구분해서 달리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25조 1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받은 때입니다. 의뢰인에게 중개 의뢰를 받은 때에는 그 중개가 완성이 되기 전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라고 했냐면 성실 정확하게 해야 된대요.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토지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과 같은 설명의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실 정확한 설명과 그 설명의 근거 자료의 제시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누구한테?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매매계약이라면 매수 의뢰인, 임대차 계약이라면 임차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근거 자료 제시하면서 설명해야 된다. 언제? 중개 의뢰를 받았을 때 중개가 완성이 되기 전까지 그렇게 해야 된답니다. 지금 중개 완성이라는 표현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최초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인해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가 완성됩니다. 토지 매매 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 상가 교환 계약, 부동산 거래 계약이 체결되면 이것으로 중개가 완성되는데 그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하라는 거죠. 그리고 25조 3항은요. 이제 중개가 완성이 되어 이렇게 나갑니다.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 완성이란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인해 거래 당사자 간에 거래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가 완성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25조를 통해서 확인 설명 의무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어지는 공인중개사법 26조는요. 중개가 완성이 되어 당사자들 간의 거래 계약이 체결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계약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해서 거래 당사자들에게 교부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즉 5년간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로 보존해야 될 의무를 바로 이어지는 26조가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때를 25조 3항은 미리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조 3항은 중개가 완성이 되어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거래계약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하게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발급을 하고 역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함께 작성해야 된다고 법 25조 3항이 말한 서면은 구체적으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가 완성되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건건마다 함께 확인설명서도 작성해서 확인설명서는
취득 의뢰인뿐만 아니라 이전 의뢰인에게도 교부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발급하고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의무로 규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중개가 완성이 되기 전까지 확인 설명 행위는 매수, 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만 확인 설명해 주면 되는데 어떻게 설명하라고 했어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되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는지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도 구체화되어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1조는 1항을 통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될 구체적 사항들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넘어가서 58페이지 중하단부에 박스가 있죠. 그것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1조가 1항으로 정하고 있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스 안에 보면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번 등등등의 기본적 사항, 두 번째 벽면 도배의 상태, 수도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세 번째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등의 입지 조건과 일조 소음 진동 등의 환경 조건입니다. 네 번째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등의 권리관계에 관한 문제, 다섯 번째는 토지이용 계획과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는 거래 예정 금액, 일곱 번째 중개보수와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중개대상물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와 세율입니다. 이것들이 성실 정확하게 중개 완성 전 취득 의뢰인에게 근거자료 제시하면서 설명해야 될 사항들인데 우리가 지금 박스 안에서 살펴본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될 사항 중에는요. 내벽 도배 등의 상태도 있었네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시설물의 상태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 저런 상태는 아무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취득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싶어도 매도, 임대 의뢰인 등의 협조가 없다면 접근하여 조사 자체가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25조 1항과 3항 사이 2항에다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취득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매도, 임대 의뢰인 등 그들을 이전 의뢰인이라고 합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이니까 이 이전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둔 겁니다. 단 공인중개사법 25조 2항은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 임대 의뢰인 등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지 이러한 자료 요구에 이전 의뢰인이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일 개업공인중개사가 취득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자 이전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했는데 만일 여기에 이전 의뢰인이 불응한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실을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을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중개 완성 전까지 확인 설명은 취득 의뢰인에게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작성한 확인 설명서는 거래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발급해야 되는데요. 확인 설명서를 언제 작성한다고 그랬죠?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함께 작성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26조 25조 확인 설명 의무에 바로 이어지는 26조는 중개가 완성되어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이 체결되면 그것이 토지 매매 계약이었든 주택임대차 계약이었든 상가교환 계약이었든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 매매 계약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상가교환 계약서 등과 같은 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간 개업공인중개사가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될 의무를 규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중개 완성 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시행령이 규정을 했지만 아직 국토교통부령에 즉 시행규칙 별지서식에 권장되는 법정서식조차도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2조는 1항을 통해 중개완성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만 9가지를 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필수적 기재사항이니 수험생 입장에서는 필수적 암기사항이 되겠죠. 일단 기초과정이니까 구경이나 좀 해보시면 거래계약서에 작성하는 필수적 기재사항 9가지가 우리 기초입문서 60페이지 하단부터 61페이지 상단까지 걸쳐진 박스 안에 있습니다. 60페이지 하단에 보면 첫 번째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두 번째 물건의 표시, 세 번째 계약일, 네 번째 거래금액,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그리고 다섯 번째 물건의 인도일시, 여섯 번째 권리 이전의 내용, 일곱 번째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여덟 번째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밖에 당사자 간에 합의한 약정 내용. 중개가 완성이 되어서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그 거래계약서가 구체적으로 토지매매계약서든 주택임대차 계약서든 간에 이 박스 안에 있는 9가지 내용은 빠짐없이 모두 기재해야 된다는 거죠. 또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필수 기재사항 9가지 누락 없이 기재만 하면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거래금액 등을 허위로 기재해서는 안 되고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해도 안 된다. 다시 말해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나 이중계약서 작성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제한 규정도 두고 있는 겁니다. 확인설명 의무와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 중개완성 시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상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태껏 살펴봤었던 의무와 책임은 다 뭐를 해야 될 의무였어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 공정중개하고 비밀을 준수하고 확인설명을 하고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하여야 할 의무였어요. 근데 공인중개사법상의 의무 중에는 이렇게 하여야 할 의무도 있지만 하면 안 되는 의무도 있습니다. 안 함으로써 법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는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공인중개사법 33조가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금지행위입니다. 금지행위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33조는 조문이 금지행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3조는 1항과 2항으로 구분이 되었어요. 이게 2020년 개정으로 바뀐 건데 2020년 개정 전까지는 그냥 7가지 금지행위만 있었는데 기존의 7가지 금지행위에다가 2020년에 2가지 금지행위를 추가해서 총 9가지 금지행위를 33조 1항에다가 규정을 두었어요. 그리고 33조 1항은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서 9가지의 금지 행위를 지금 33조 1항이 두고 있습니다. 33조 1항에 있는 9가지 금지 행위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하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원은 이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61페이지 하단부에 그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9가지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첫 번째,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우리가 이 자를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부르기로 했었잖아요. 그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어떻게 해요? 알면서입니다.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 의뢰받거나 그에게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즉 무등록 중개업 하는 자인 걸 알면서도 협조하는 행위를 금지한답니다. 세 번째는 법정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에 사례, 증여 등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 즉 중개와 관련해서는 중개 보수와 실비만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고 그것도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행사 가능하며 법이 정한 중개 보수 실비를 초과해서는 사례든 증여든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그랬죠. 그러니까 뭐 감사의 표시, 단순한 선물, 식사비, 업무 추진비, 급행료 어떤 명목도 법이 정한 중개보수 실비를 초과해서는 받을 수가 없는데 그 문장 마무리에 보면 금품을 받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금전이 아니라 금품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법이 정한 중개보수와 실비를 초과하였다면 금전 수수는 물론이고 물품 수수하는 행위도 금지 행위에 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답니다.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라면 거짓된 언행, 거짓된 말이나 행동을 수단으로 한 것은 물론이고 그 밖의 방법으로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묵시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면 이것은 금지행위 위반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증서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답니다. 여섯 번째는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금지할 것이고 또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도 금지한다고 하네요. 일곱 번째는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페이지는 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하고 있죠. 기존에는 33조에 2019년까지만 해도 이 7가지 금지 행위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2020년 새롭게 추가된 금지 행위가 8번, 9번입니다. 8번.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가 추가되었고요. 마지막으로 9번째,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33조 1항은 1호부터 9호까지 모두 9가지의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9가지 금지 행위가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금지가 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즉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사원은 이런 9가지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33조 2항은요. 문장의 주어가 누구든지 그렇게 나갑니다. 누구든지 5가지 금지 행위가 이제 나열되게 되는데 이러한 5가지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해서 누구든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5가지 2020년 추가 개정을 통해 도입한 금지행위의 내용을 보시면 62페이지 중간에 있는 박스입니다. 먼저 3번을 보시면 그 말이 나오죠.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면 안 된다. 5가지인데 첫 번째,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두 번째,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 의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세 번째는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네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 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누구든지 하면 안 되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33조는 1항에 9가지 그리고 2항에 5가지의 금지 행위를 두고 있고요. 1항에 있는 9가지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하면 안 되고, 2항에 있는 5가지는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반했을 때요, 행정처분의 관점에서 보면 33조 1항의 9가지 금지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했다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소속공인중개사가 위반했다면 이것은 자격정지 사유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 형벌의 관점에서 보면요, 33조의 1항의 9가지, 2항의 5가지, 총 14가지 금지 행위가 있잖아요. 근데 그 14가지 금지 행위 중에서 1호, 2호, 3호, 4호까지의 금지 행위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요. 그 다음에 5, 6, 7, 8, 9호와 2항의 1, 2, 3, 4, 5호 위반은 모두 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3조 1항에 있는 금지 행위 중에서 8호와 9호가 2020년 개정을 통해서 추가된 금지 행위라고 했죠. 그리고 2항 5가지는 모두 새롭게 신설된 것이고요. 이 33조 1항에 있는 8호, 9호에다가 2항을 통해 신설된 5가지 금지 행위, 이것들을 통칭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라고 통칭하겠다는 것입니다. 33조 1항에 있는 8호, 9호와 2항에 있는 5가지, 모두 7가지죠. 이 7가지 행위를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라고 명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62페이지 하단부의 4번을 보시면 괄호 1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33조 1항 8호 및 9호, 8호 및 9호, 그리고 2항 각 호 5가지 있었죠. 이것을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라 한대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의 업무의 내용,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의 운영과 신고의 방법, 그리고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업무 위탁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들을 두게 된다 하는 겁니다. 금지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이제 페이지 넘어가 64페이지에 보시면 공인중개사법은 어떠한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직접 담보하기 위한 제도까지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법 30조의 그 근거 규정이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법 30조는 1항도 2항도 모두 다 똑같은 표현으로 출발합니다. 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출발을 해요. 그래서 30조 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함에 있어서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공인중개사법 30조 2항은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에게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결론은 똑같습니다.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고의나 과실 혹은 사무소의 중개행위의 장소의 제공이 원인이 되어 이로 인해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은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서 업무보증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등록의 절차를 공부할 때 봤는데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을 통지받았다면 이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업무보증을 설정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보증 설정이 확인된 자에게만 등록관청은 뭘 준다고? 등록증을 교부한다라고 했었죠. 적법하게 업무를 개시하려면 누구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되는데 지금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업무보증을 설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고요. 공제조합에 공제에 가입할 수가 있고 현금이나 국채 또는 공채를 통한 공탁, 담보공탁의 방법이 있는데 업무보증 설정하는 방법은 이 세 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자유롭게 택일할 수 있습니다.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고 공제에 가입할 수도 있고 공탁하는 방법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업무보증을 설정하는 금액이요. 의무 금액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요. 1억 원 이상의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일 경우라면 2억 원 이상의 업무보증을 설정하는데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는 달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라는 걸 가질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법인은 2억 원 이상의 업무보증을 설정하되 분사무소가 추가될 때마다 1억 원 이상씩 업무보증은 추가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업무보증 설정 제도는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 우리가 이른바 특수법인이라고 부르는데 특수법인도 업무보증 설정해야 됩니다. 단 공인중개사법은 그러한 특수법인 중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한 지역농협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지역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농지에 대해서 조합원 간의 거래만 알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농협은 업무보증 설정 의무 금액을 대폭 완화 적용해 줍니다. 지역농협은 지역농협별로 업무보증 1,000만 원 이상 설정하면 된다는 거죠. 이러한 의무 금액을 보증, 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는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택일해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보증 설정해야 되는데 최초에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했다고 해서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반드시 그 방법을 유지 고수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업무보증을 변경할 수 있어요. 보험에서 공제로, 공제에서 공탁으로 자유롭게 업무보증을 변경할 수 있는데 만일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보증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이미 설정된 보증의 효력 기간 중에 변경하여 신고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의 효력이 끊어진 날이나 시간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보증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서 만일 보증의 효력 기간이 만료가 되어 갱신을 위하여 다시 설정한다면 먼저 설정된 보증의 효력 기간 만료일까지는 업무 보증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만일 보험금이나 공제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업무 보증을 다시 설정한다면 그때는 15일 이내에 재설정해야 되고, 공탁을 했었는데 공탁금 중 일부가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되었을 때는 15일 이내에 부족분을 보전하라.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충하여 채워 공탁금에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의 연속성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렇게 보증의 연속성만 유지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오늘 우리가 공부했는데 중개가 완성되는 건건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배우셨죠? 그리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건건마다 뭘 작성해야 된다고요?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가 완성되는 건건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발급, 교부하여야 합니다. 바로 그때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발급할 때에는 보증관계증서 사본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보증관계증서 사본이라고 하는 것도 거래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중개가 완성되는 건건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제공해야 되는 게 모두 세 가지인데 이제 세 가지가 다 나왔습니다.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그리고 보증관계증서 사본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요, 셋 다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셋 다 거래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제공해야 된다는 점이 공통점이죠. 근데 차이점은 이 중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중개 완성 건마다 새롭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그러나 보증관계증서는 그 사본이 제공되는 거지 새롭게 작성을 하는 문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작성을 한 문서이기 때문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물론이고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었다면 그도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도 인장등록 의무의 대상이었었던 거죠. 그것도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해야 됩니다. 서명할 때는 자필로 필적이 남게 해야 되겠죠. 날인을 할 때는 업무 개시 전에 등록한 인장으로 날인을 해야 되겠고요. 서명했다고 날인하지 않거나 날인했다고 서명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라면 자격정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함께 제공하는 보증관계증서는 사본이 제공되는 것이지 별도로 작성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서명이나 날인의 의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거래계약서는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확인설명서는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발급하고 3년간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보증관계증서 사본은 별도의 보존 의무도 없죠. 왜냐하면 보증 설정 증명 서류라고 하는 게 이미 배우셨는데 등록증 원본,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그리고 중개보수 실비를 계산하는 요율 및 한도액표와 함께 중개사무소에 늘 게시가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작성을 하여 서면으로 교부해야 됩니다. 근데 이 보증관계증서 사본은요, 서면으로 교부할 수도 있지만 전자문서로 제공할 수도 있답니다. 인터넷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는 거죠. 단 중개완성 시 보증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든가 전자문서로 제공할 때는 일정한 사항을 설명하고 보증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제공하는데 뭘 설명해야 되는지도 공인중개사법은 정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 보장금액, 보증기관 및 소재지, 그리고 보장기간을 설명하고 보증관계증서 사본을 제공하거나 전자문서로 제공해야 됩니다. 교부는 했으나 설명하지 않았거나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고 설명만 했거나 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에 속하게 된다 하는 거죠. 중개가 완성되면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와 함께 이렇게 보증관계증서 사본도 당사자 모두에게 제공한답니다. 자, 구체적 사례 속에서 지금 이 배우신 내용들을 적용해 보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토지 매매 계약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고 있다면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토지 매수 의뢰인에게 근거자료 제시하면서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은 매수 의뢰인에게만 하면 됩니다. 지금.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토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죠. 그리고 토지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서 토지 매매 계약서와 확인설명서가 토지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교부될 때는 보증관계증서 사본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서울보증보험회사 1억 원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 보증보험회사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데 만일 저의 업무상 고의나 과실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시게 되면 분쟁이 종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면을 가지고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 청구하시면 1억 원까지 책임 보장됩니다. 라는 내용을 어떻게 해요? 설명을 하고 보증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제공해야 한다는 거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증 설정 의무까지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수할 의무와 책임에 관해서 살펴보신 겁니다.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